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제가 중국의 정책, 경제 변화를 면밀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헝다, 거기다가 전력난,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또 무역 갈등 얘기까지 좀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누고 투자 해안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 증권의 최설화 중국 신흥국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거 하나 정말 다뤄야 될 이슈들이 너무 굵직굵직한 것 같아요. 뭐 전력난 얘기도 드렸고, 뭐 미중 무역 갈등, 뭐 헝다 사태. 일단 첫 번째는 전력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뭐 어떻게 우스갯소리로는 최근 한 2달 동안 야외 활동하기가 너무 편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았다라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미세먼지 얘기하다 보면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고 이게 또 나비 효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좀 그 배경이랑 약간의 의견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동북쪽 지역에는 민간 가정에까지 지금 전력을 중단한 상태여서 네. 좀 사회적인 불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력난이 이렇게 중국이 심하냐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석탄이 부족해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중국의 발전 구조를 보면 거의 70%가 석탄에 의한 화력 발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석탄 국내 공급을 예년보다 크게 늘리지 않았었고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 반면에 그 중국은 수입을 호주에서 절반 이상을 사실상 해왔었는데 작년에 호주와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수입을 줄이면서 수입이 전년 대비 한 20% 급감했습니다. 수요는 한 10% 정도, 전력 발전 수요는 10% 정도 늘었는데 수입이 이렇게 급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력 난이 생기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석탄 가격뿐만 아니라 사실 어쩌면 글로벌리 보면 지금 천연가스라거나 원유라거나 이런 대체재의 어떤 가격들도 지금 모두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을 중국이 또 수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돌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전력난 때문에 중국 국내의 석탄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공장들이 생산을 좀 중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거나 알루미늄 등과 같은 산업에서는 지금 생산 스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철강이 50%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난 때문에 산업 생산이 아마 9월 지표에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경기 둔화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 거냐? 그게 관건이죠. 그게 아마 글로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 내에 지금 공급과 수요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균형 상태를 맞추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석탄 생산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원전 가동 자체도 지금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원전도 중국이 있었지만 그거를 좀 더 이 풀 가동의 가동률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실 다른 국가로부터의 석탄 수입도 중국이 늘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사실 요거는 팩트 확인은 어렵지만 호주에서 다시 석탄 수입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석탄 공급을 늘릴 거고 그렇게 돼서 발전소의 이 석탄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발전이 다시 정상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장기화, 예를 들어서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이런 긴 지속 기간은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팩트적인 거는 전력 생산이 상당히 부족한 건 맞고, 저도 이제 체크해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로서 많이 수입을 대체했다고는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또 다음 주에 물가 지표도 나오는데 네. PPI 같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고, 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 우리가 흔한 체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순에 이제 발기위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 에너지 양고 산업들을 네. 좀 조이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방 정부 중에 한 9개 지방 정부가 시진핑의 말을 잘 안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한두 달이 아니라 네. 이게 내년 또 동계올림픽 2월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 주는 어떤 재료로서 임팩트는 네, 임팩트는 최악의 순간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중국 내부에서도 이게 사회적인 좀 이슈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또 추워지니까 또 맞아요. 때우지 못하면 동사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난방 수요도 있는데 추워서 어떡하라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말을 안 들었었다라고 하면 이제 좀 집행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PPI는 말씀하신 대로 10월 지표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낮고요.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낮은데 오히려 최근에 해온 운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도 좀 피크아웃 현상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PPI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이게 다음 질문도 좀 많은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네. 싶어서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전환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전력도 안 좋고 소비자 수요도 안 좋고 제조업도 안 좋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이어온 긴축 스탠스를 이제 네. 풀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게 시장을 그나마 좋게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PPI가 9% 이상 또 찍어버리면 중국이 과연 정책을 내놓을까? 10월까지도 그러니까요.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연말까지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예상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는 중국 경기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만약 기대감 높다라고 하면 눈높이 좀 낮춰야죠. 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정책하면 또 최근에 불거진 게 헝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력도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친환경 정책 전환, 헝다도 3레드 라인이라 그래서 너무 부채를 많이 일으킨 그렇죠. 기존 산업들 부동산, 양극화 이런 주제가 어떻게 보면 다 엮인 건데 네. 헝다에 대해서는 다들 터졌을 때 중국이 살려줄 거야. 네, 그렇죠. 부채 비율이 네. 정부가 낮잖아. 네, 50%도 안 되는데 네. 이런 이슈였는데 오늘 내일까지 아마 중국이 쉬지만 오늘 네. 홍콩 시장에서 보니까 또 에버그란데 헝다 관련주가 11% 폭락하면서 맞습니다. 한국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개별 이슈로 보세요? 아니면 좀 약간 베어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기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는데 네, 네. 단순히 개별적인 이슈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일단은 저는 아직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헝다는 디폴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헝다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산업의 이슈였으면 통상적으로 그 파급 경로가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에까지 확산이 되는 리스크가 확산되는 이게 정상적인 파급 경로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건설사들이 일부 헝다라거나 뭐 어제 나왔던 판타지아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가 다르냐면 중국은 작년 8월에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을 리스크 관리 때문에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는 자와 못 맞추는 자 간의 어떠한 지금 차별화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그러면 전체 산업의 모든 기업들이 다 주가도 폭락하고 뭐 이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 건설사들은 주가가 플랫하거나 심지어 8월 이후에는 대형사들한테는 오히려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반면에 헝다는 지금 80% 빠졌고 뭐 다른 기타 CFLD라는 이러한
한 중국의 로컬 건설사들도 주가가 거의 뭐 60%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기준을 맞추는 자와 못 맞추는 자 간의 어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뭐 리만 사태나 이런 것과 네. 연결을 했을 때 비슷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도 사실 추석 기간 동안에 되게 화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그 리스크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금융 기관으로의 이 위험이, 부도 위험이 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요. 지금 헝다가 가지고 있는 부채 총액이 원화로는 한 300에서 350조 환율에 네. 따라서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중국 전체 상업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설령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거를 감내할 능력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정부가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네. 9월 중순부터는 지금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간 자금 금리,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기관 간에 서로 빌려주는 이 금리는 지금 2%대 초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헝다 이슈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작은 금리 시장이라거나 혹은 어떤 신용 크레딧 시장이, 신용시장이라거나 이런 부분의 금리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회사 코뿔소 일지 뭐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 부채가 많고 적은,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무너지더라도 자기 안에서 네. 컨테 전쟁의 전염적인 현상은 좀 제한적인데, 고민이 되는 건 이제 헝다가 그래도 규모가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헝다 그룹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환타지 홀딩스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건설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GDP에서 차지하는 임팩트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내수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내수가 안 좋으면 외부로 뭔가 수출을 좀 돌리려는, 아니면 외부에서 수출이 되면서 뭐 경상수지가 찍히거나 이런 안정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번 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캐서린 타이인가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얘기를 한 게,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9개월 만에 대중 전략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사실은 미국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도 관세를 일부 없애줄 거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까보니까 트럼프 때 그 기조, 맞습니다. 강경 기조 계속 네. 가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슈퍼 301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 네. 무역 갈등 또 어떻게 보세요? 무역 갈등은 일단 사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가미가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가장 쉽게 환율을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고 미국의 되게 강경한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의 역의 위안화, 그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뉴스가 나왔을 때 한 0.1%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절하가 되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강경한 입장이 트럼프 때와는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근데 문제는 알맹이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고, 오늘 또 양제츠와 설리번이 지금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환율이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무역전쟁 2.0 버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리 경기가 뭐 미국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사실 코로나 직전만큼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기에서 다시 수출 관세를 더 높이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자국의 경기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양국이 극으로 달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뭔가의 방식이나 이런 그 창구를 좀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호재까지는 아닌데 악재라 하더라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네. 환율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추가 관세를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또 위안화를 급절하시켜 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네. 무기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의 글로벌 디맨드 수요가
그렇죠. 굉장히 하락할 수 있고 그러면 네. 미국도 자유롭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네. 강경 모드가 될 수 있어서 좀 뭐 서로가 이제 강대강으로 안 가려는 네. 묘한 밸런스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을 네, 좀 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외부 변수 얘기 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돌아오면 헝다든 여러 가지 중국에서 석탄이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국을 바라봤었던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중국이 뭘 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하면 중국이 화장품을 사면 이렇게 늘어나. 네. 중국이 뭐 인터넷 서비스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올해 내내 근데 저희들이 들었던 거는 중국발 규제. 특히 서비스 맞습니다. 업종, 네. 게임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최근에 공동부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비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들밖에 네. 안 나와요. 네. 일단은 그 정책이 확실히 과거와 중국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네.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경기가 안 좋았으면 뭐 경기 부양이라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부양책들을 그렇죠. 많이 내놓는 게 정상적인 그렇죠. 수준이었는데 네. 사실 국경 7월 1일 그 창당 100주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에서 공동부유라는 이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면서부터는 좀 더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톤을 좀 낮추었습니다. 즉 경기가 경착륙만 안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더 구조 개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좀 더 강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중국의 소비는 사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중국이 제일 먼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 그렇죠. 펜트업 수요가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했었는데 못 올라왔고요. 그 맞습니다. 이유는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처럼 개인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중저소득층의 사람들의 생활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코로나 직전에는 한 8에서 10% 그로스를 유지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6%대로 떨어졌고요. 네. 최근에는 이게 계속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플랫한 상황입니다. 즉 이 얘기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이 향후 어떤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좀 줄이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소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중국 경기가 저는 일단 먼저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전력난이라거나 헝다 부동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냉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연말까지는 계속 좀 이 하강에 이런 둔화되는 압력이 좀 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소비는 아마 한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좀 의미 있는 어떤 반등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챙겨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사실 샤오캉 사회 이뤘다고 딱 얘기해 버렸어요. 네. 샤오캉 사회가 뭐냐면 돈도 벌지만 즐길 수 있는 것까지 그렇죠. 하겠다. 네. 근데 그 샤오캉 사회 이뤘다고 하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니까 공동부유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말인즉슨 올해 말에 중앙경제공작 회의라든지 내년에 양회에 대한 기대들이 네. 있을 건데 공동부유로 내놨다라는 거는 예전 방식의 중국의 정책이 나올까라는 고민을 좀 던져주거든요. 네. 사실 이때쯤 되면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원래는. 네, 경기가 안 좋아하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부유라는 거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 네. 분배를 좀 나누겠다는 그게 부분. 근데 사실은 분배를 나누겠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올라가거나 성장을 그렇죠. 어느 정도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중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요. 두 네. 번째는 그 양회나 이런 부분들.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또 경제 성장률을 막 이거를 경착륙을 시켜가면서까지 하게 되면 그건 또 아니죠. 예, 그거는 또 거꾸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준율 통화 정책에서는 지준율 인하 예, 7월에 한 번 했고요. 아마 4분기에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재정 정책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가속화할 것 같고 대신에 그것들이 자금이 뭐 5G라거나 뭐 AI라거나 클라우드 이런 신형 인프라 쪽에 좀 많이 투자가 되어서 예, 그런 부분으로 경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얘기들 주가도 하락을 많이 했지만 예전 같았으면 정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건 아니다. 시간을 두고 쳐다보자라는 얘기였고 성장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추되 위기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최설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